저는 남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나 밝았고 그 빛 아래 남편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손만 계속 쥐고 있었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25에 만나 75까지 단 한 번도 손을 놓은 적 없던 남편이었어요. 새벽 6시쯤 되자 간호사분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례식장 연락처를 건네주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분이 장례식장을 예약해 주셨어요. 큰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직원분을 따라 빈소로 들어갔죠. 하얀 국화가 가득한 방이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놓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 손자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며느리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수진이는 마치 영화배우 같았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수진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수진이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점심때쯤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분들,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과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하세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안사돈이 나타났어요. 굵은 금목걸이에 금반지까지 낀 안사돈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안사돈은 향을 피우고 절을 했지만 눈빛은 영정사진이 아니라 빈소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요. 사돈댁, 일을 어쩌나? 안사돈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돈 어르신 재산은 좀 모아두셨잖아요. 정리 잘하셔야죠.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반나절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안사돈이 나가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죠. 저녁 6시쯤 조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6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소화가 좀 안 돼 하고 웃어넘기기만 했죠. 혼자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아마 걱정시키기 싫었던 거겠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슬퍼할까봐 그렇게 혼자 버텼던 겁니다.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저는 남편의 유품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가방이었어요. 지갑, 휴대폰,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보는데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간다.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 모든 준비 다 해뒀어. 저는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떠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뒀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걸까요? 저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자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갔고 저만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이들 재워야 한다며
저녁 일찍 돌아갔습니다. 차남 내외도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피곤하다며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죠. 저는 혼자 남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빈소문이 열리더니 수진이와 안사돈이 함께 들어왔어요. 둘은 제가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둘이 짜고 온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사돈도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수진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 정리해야죠. 집이랑 예금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누워 있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돈댁. 우리 며느리 시집살이 10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챙겨주시면 안 되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 계산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대답 좀 하세요. 수진이가 다그쳤습니다. 이 집 시세가 15억은 된대요. 그리고 아버님 예금 통장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알 권리 있어요. 안사돈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남편이 남긴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수진이가 메모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품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데 그래요? 안사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예요? 수진이도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어머님,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도 알아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저한테만 남긴 겁니다. 당신들이 볼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한테만 남긴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뭘 숨기시는 거예요? 설마 혼자 다 가지시려고요? 안사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돈댁,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며느리 목도 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재산만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계산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수진이와 안사돈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꼭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어머님. 수진이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안사돈도 빈소를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노려봤어요. 두 사람이 나가자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준비해뒀다는 걸요. 메모지에 적힌 김 변호사를 내일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밤을 지새웠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는데 제 옆자리는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꼭 지켜야 했거든요.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빈소 옆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목이 뻐근했죠. 저는 일어나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을 정리했습니다. 국화꽃을 새로 꽂고 향을 피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장례식장 직원분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셨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저 미숫가루 한 잔만 마셨죠. 직원분이 오늘도 조문객 많이 오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대학 동창분들, 회사 선후배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빈소 앞에 앉아서 인사를 받았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위로했습니다. 10시쯤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화장이 진했습니다. 립스틱도 선명한 빨간색이었죠.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이었어요. 수진이는 조문객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신세 많이 졌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눈물 섞인 것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었거든요.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조문객 한 분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효녀네요.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장례를 치르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젯밤 수진이는 유산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재산 계산부터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효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시쯤 조문객이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걱정 마. 15억은 확실해. 집 시세 조회해봤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착한 시골 할머니야. 저는 비상계단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웃고 있었어요. 방금 전 조문객 앞에서 보인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금 통장도 있을 거야. 아버님이 회사 다니실 때 꽤 벌었다고 들었어.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반은 당연히 우리 거지. 10년 시집살이 값 받아야지. 아, 엄마도 목 챙겨줄게. 걱정 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안사돈과 수진이가 함께 온 이유를요. 둘이 미리 짜고 온 거였어요. 제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말이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수진이가 통화를 끝내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화장실을 다녀온 척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진이는 제 옆에 앉더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제가 죽 사올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수진이는 잠깐 저를 쳐다봤지만 곧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부동산 시세라도 검색하고 있었겠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도시락을 보내왔습니다. 조문객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친절하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조문객 중 한 분이 감탄했습니다. 며느리 참 착하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다른 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 챙기는 거 보니 정말 효부예요. 저는 밥을 먹으며 씁쓸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효녀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재산 계산을 하는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안사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금목걸이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안사돈은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사돈댁, 어제 그 메모 말인데요. 안사돈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유 원장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안사돈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뭔데 그렇게 숨기세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도 알 권리 있잖아요. 우리 사위 재산이기도 하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혀를 찼어요. 오후 3시쯤 조문객이 많아졌습니다. 안사돈과 수진이는 다시 효부와 착한 안사돈 역할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칭찬했죠. 하지만 조문객이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수진이와 안사돈은 구석에 모여서 계속 뭔가 속삭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안사돈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숫자를 두드렸어요. 15억이면 반씩 나눠도 7억 5천이야.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10억은 되겠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한테 2억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마치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벌써 재산 분배를 끝낸 겁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틀째인데 말이죠. 저녁 6시가 되자 조문객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차남 내외가 빈소를 지키겠다며 남았어요. 수진이는 애들 봐야 해서요라며 집으로 갔습니다. 안사돈도 따라 나갔죠. 차남 며느리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주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님 갑자기 가셔서 저희도 너무 슬퍼요.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은주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차남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착한 차남 내외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은주는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재산만 계산하고 있었죠. 밤 9시쯤 차남 내외도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김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고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 모든 준비 다 해뒀어. 남편의 글씨를 보니 울컥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떠날 걸 알고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해둔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김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처가 나왔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안사돈의 계획도 막아야 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이 남긴 것 꼭 지킬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와 안사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발인일이었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남편의 영정을 정리했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요. 국화꽃을 새로 꽂고 제복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6시쯤 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연락처를 찾아뒀거든요. 전화벨이 3번 울리더니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고 박철수 아내입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발인 끝나고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이 뭔가 준비해뒀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7시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는 장례식장 직원들, 조문객들로 빈소가 붐볐어요. 수진이도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더 진한 화장을 하고 왔더군요. 어머님, 오늘 발인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발인 끝나고 집에 가면 할 이야기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수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산 정리 이야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8시에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저는 남편의 영정을 품에 안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보내는 길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죠. 화장장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화장은 2시간쯤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얀 사리함에 담긴 남편의 유골을 보니 정말 떠나셨다는 게 실감났어요. 12시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죠. 오후 1시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빈소를 정리하는 직원들만 남았어요. 저는 김 변호사를 만나러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할 이야기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시 10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죠.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제가 수진이를 피해 가려는데 안사돈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부터 빈소에 없었던 안사돈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사돈댁, 우리 이야기부터 하고 가시죠. 두 사람은 저를 빈소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빈소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밖에서 정리하고 있었죠. 수진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어머님,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재산, 어머님 혼자 다 가지실 생각이시죠? 안사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사돈댁. 우리 목도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남편 재산은 제 거예요.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시집살이 10년 했는데요. 그 값은 받아야죠.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명절 제사 다 지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었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도리요?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다 돈으로 계산해야죠. 안사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합리적으로 나눕시다. 집 15억 반씩 나누면 7억 5천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받으면 돼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마음대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요.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법으로 가야겠네요. 유류분 청구 알죠? 며느리한테도 권리 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카드는 나중에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이제 75이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요양원 안 가요. 멀쩡하다고요?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어요. 위험해요. 저는 그게 단 한 번 실수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걸 핑계로 삼고 있었던 거죠. 안사돈이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말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손주들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네.
준호랑 지우 있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말 안 들으시면 애들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저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살 준호와 5살 지우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죠.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한테 안기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애들 엄마가 저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안사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부동산 양도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안 괴롭혀 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 사인하세요. 수진이가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니면 손주들 영영 못 봐요. 어머님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예요. 당신들 줄 수 없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안사돈이 서류를 걷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두 사람은 빈소를 나가며 저를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주들을 못 본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한테 굴복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40분이었어요. 서둘러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것이 뭔지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안사돈의 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을 볼 수 없다는 협박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그걸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요. 진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뒀을까요? 2시 정각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님 말씀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6개월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전이요? 저는 놀랐어요. 그때가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시기였거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월 15일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바로 저한테 오셨죠.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이걸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파일에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6개월 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머리카락도 많았고 얼굴도 통통했었죠. 남편이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나 췌장암이래. 말기래.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대.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말 안 한 거 미안해. 걱정시키기 싫었어. 당신은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저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던 거예요. 항암 치료도 혼자 받으면서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걱정이 하나 있어. 수진이 말이야.
화면 속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변했어. 3년 전부터 이상하더니 이제는 돈 이야기만 해. 지난달에도 집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당신 몰래. 저는 놀라서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었다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당신 지키려고. 우선 집이야. 남편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집은 20년 전부터 당신 명의야. 내가 사업할 때 위험해서 미리 옮겨뒀었잖아. 수진이는 그거 모를 거야.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당신 명의로 해두자고 했었죠. 저는 그때 깊은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남편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금이야. 남편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억 있어. 이것도 당신 명의로 다 바꿨어. 지난달에 은행 가서 정리했지. 수진이한테는 절대 안 줘. 화면 속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암 진단받은 거 알고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어. 바쁘다고, 애들 학원 간다고. 근데 뒤에서는 안사돈이랑 통화하면서 재산 이야기 하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의 본 모습을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6월에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 갔는데 주차장에서 수진이 봤어. 안사돈이랑 차에 앉아서 부동산 앱 보고 있더라고. 그때 결심했어. 수진이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평생 고생시킨 내가 마지막까지 또 고생시킬 순 없잖아. 그래서 김 변호사님 찾아갔어. 김 변호사가 화면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7월에 다시 오셨어요. 유언장 작성하러요. 김 변호사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모님께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배우자 윤순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수진 씨와 안사돈 분의 대화를 녹음하셨어요. 증거로 남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7월 어느 날 우리 집 거실에서 녹음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님 얼마 안 남으셨대. 병원에서 6개월이래. 안사돈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우리 준비해야지. 집 시세 조회는 했어? 했지. 15억이래. 대박이지? 수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실 거야. 우리 알아서 정리하면 돼. 안사돈이 대답했어요. 그래. 늙은이 혼자 뭐하게 큰 집이 필요해.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좋은 데 있대. 월 200만 원이면 된대. 수진이의 말에 안사돈이 웃었어요. 그럼 집은 우리가 팔면 되고 돈 나눠 가지면 되지 뭐. 어머님한테는 1억 정도 드리고. 수진이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7대 3으로 나누자. 내가 며느리니까 더 받아야지. 안사돈도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공평하지.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고인께서 이걸 3달 동안 모으셨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거예요. 사모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며느리한테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어요. 직계 존속과 비속에게만 있거든요. 수진 씨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보호받을 수 있다니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법적 조치 취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좋은 분을 만났네요.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고인께서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상담하는 내내 당신 걱정만 하셨거든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가방 속 유언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거 꼭 지킬게요. 수진이한테 절대 안 빼앗겨요. 석양빛이 차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제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안에서 수진이와 안사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 방은 새를 놓으면 되고 거실은 리모델링하면 감 더 받을 거야. 제 집을 마음대로 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진이와 안사돈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오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서류를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봤거든요. 안사돈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좀 일찍 와서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손에 든 열쇠를 보여줬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주신 여분 열쇠 있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실까 봐요. 저는 수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열쇠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가지고 있어야 어머님 무슨 일 있을 때 올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주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못해 열쇠를 제 손에 올려놨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멋대로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오후에 사인 안 하셨잖아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다시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집밥만 달라는 거잖아요. 7억 5천만 원이면 어머님도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나머지 돈으로 편히 사세요. 안사돈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준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보실래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었죠.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편이 6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받았죠. 안사돈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든 재산을 배우자 윤순자에게 단독 상속한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수진이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이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4월에 암 진단받고 7월에 공증 받으셨죠.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시킨 거죠? 아버님을 협박하신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협박이라니요. 남편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안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것도 들어보실래요?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죠. 거실에 수진이와 안사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 얼마 안 남으셨대. 6개월이래. 그럼 우리 준비해야지.
집 시세 조회는 했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사돈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15억이래. 대박이지? 늙은이 혼자 뭐하게 큰 집이 필요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본인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한테는 1억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7대3으로 나누자.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다 들으셨어요. 당신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요. 그건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사돈도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이만 쳐다봤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받은 걸 알고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죠?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빠서요. 애들이. 저는 손을 저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남편 주차장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이랑 차에서 부동산 앱 보고 있는 거요. 안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집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비웃었어요. 누구 집이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집은 20년 전부터 제 명의예요. 남편이 사업하실 때 미리 옮겨두신 거죠. 당신들은 몰랐겠지만요. 수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예금은요? 아버님 통장 있잖아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예금도 다 제 명의로 바꿨어요. 남편이 8월에 은행 가서 정리하셨죠. 3억이요. 제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들 몫은 한 푼도 없어요. 안사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가. 이건 부당해요. 부당하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재산 계산한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말할 자격 있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10년 시집살이 했어요. 제목도 있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한테는 유류분 청구권도 없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직계존속과 비속만 유류분 청구할 수 있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 병문안도 안 왔거든요. 그러다 돌아가시니까 재산만 노렸죠. 안사돈이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사돈댁,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안사돈이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손주들 있잖아요. 준호랑 지우. 못 보게 할 거예요. 제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신 준비는 하셔야 할 거예요. 수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준비요? 저는 USB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재산 갈취 미수죄로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는데요. 남편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 노렸다는 증거요. 안사돈이 황급히 말했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오늘 제 집에 열쇠로 멋대로 들어온 것도 농담이에요? 부동산 서류 펼쳐놓은 것도 농담이고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이야기 좀 더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안사돈이 수진이를 끌고 일어났어요. 가자. 이렇게는 안 돼.
두 사람은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손주들 정말 못 봐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여보, 잘했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줘서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6시였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혼자 사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8시도 안 됐는데 누가 왔을까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수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정장 입은 남자와 함께 있었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변호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니요. 할 이야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문 안 열어주시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끊어버렸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죠.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5번째 전화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순자 여사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수진 씨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어요. 할 말 없습니다. 여사님,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송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유류분 청구권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건 알지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제 변호사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지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2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손주들 못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저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와 지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굴복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손주들을 협박 도구로 쓰지 마세요. 당신 하는 짓 다 기록하고 있어요. 수진이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안사돈이었어요. 혼자 왔더군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돈댁,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나간 거 알아요. 제가 말려볼게요. 대신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제발요, 사돈댁. 안사돈이 애원했어요. 우리도 빚이 있어요. 5천만 원이요. 그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안사돈한테 빚이 있었다니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했던 거군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빚을 왜 제가 갚아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 파산해요. 제발이요.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안사돈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이었던 거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카카오톡까지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 있어요. 수진 씨 변호사가 소송 취하했대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왜요? 며느리 유류분 청구가 안 된다는 걸 확인했나 봐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근거가 없대요. 고인께서 생전에 합법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셨으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수진 씨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이래요. 연체 중이고요. 3천만 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안사돈 빚 5천만 원에 수진이 빚 3천만 원이면 총 8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돈에 집착했구나.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카드사에서 독촉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곧 신용불량 될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기도 했죠. 이틀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남편, 제 큰아들한테서였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수진이가 많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수 이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수진이랑 결혼한 지 10년 됐죠. 착한 아들이었는데 수진이한테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퍼하는 줄 알았는데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잘못 없어. 수진이가 문제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카드 빚이 많아요. 제가 몰랐어요.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니고 얼마나 돼? 제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독촉장 집으로 왔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안사돈도 빚이 5천만 원이래요. 둘이 짜고 어머니 재산 노렸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재산 이야기만 하는 거 보고 환멸 느꼈어요. 애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지우요. 민수가 말했어요. 제가 키울게요. 수진이는 애들한테도 관심 없어요. 학원비가 얼마 드는지만 계산하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판단해서 해.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애들 데리고 가끔 찾아뵐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전화를 끊고 나니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큰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혼 가정의 아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지켜준 재산,
저도 끝까지 지켜냈으니까요. 7화 존엄한 이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이었어요. 오늘은 남편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장만했어요. 아침 9시쯤 차남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민수와 준호, 지우도 보였어요. 큰아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제게 달려왔어요. 8살 손주였죠. 저는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지우도 뒤뚱뒤뚱 걸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을 못 볼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 49제잖아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잘 왔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 조정 중이에요. 다음 주에 재판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차남 며느리 은주가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와서 저를 챙겨줬거든요. 10시쯤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온 가족이 절을 했어요. 준호와 지우도 작은 손을 모아서 절했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남편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남이 말했어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하셨어요. 제가 병원 갔을 때도 어머니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8월쯤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병원 오래요. 가보니까 혼자 항암 치료 받고 계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차남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래요. 걱정시키지 말래요. 저도 몰래 병문안 갔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차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 잘 챙겨라. 형수가 탐낼 텐데 절대 빼앗기지 않게 도와줘라. 저는 차남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차남한테도 부탁을 해두셨던 겁니다. 고마워, 철호야. 차남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점심을 먹고 나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파산 신청했대요. 카드 빚을 못 갚아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개인회생 들어갔어요. 5년 동안 갚아야 한대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안사돈도 마찬가지래요. 둘 다 신용불량자 됐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내 아내였잖니. 제가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변했어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안사돈도 수진이를 부추겼대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둘이 짜고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차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했어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묘지였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손주들도 따라서 절했죠. 여보, 49일 됐어요. 저는 무덤 앞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걱정하던 것 다 해결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지우도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지우도 이제 한글 다 읽어요.
저는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 했던 순간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 자라는 걸 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민수가 무덤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어머니 고생시켰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차남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형님하고 제가 어머니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은주도 절을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착한 아들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산소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어요. 은주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같이 저녁 먹고 갈게요.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다음 주에 이혼 확정돼요. 애들 양육권은 제가 갖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잘 키워라.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실 테고요. 저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고맙구나, 아들. 차남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주말마다 올게요. 은주가 반찬도 만들어 올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준호와 지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처럼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밤 9시쯤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거라. 차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49제 잘 지냈어요. 애들이랑 손주들도 다 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수진이는 결국 파산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혼한대요. 손주들은 민수가 키운대요.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 온대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 존엄 지켰어요, 여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것들 덕분에 제가 지킬 수 있었어요. 집도 예금도 존엄도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여보, 저도 곧 갈게요.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다 갈게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 잘 지키면서요. 아들들이랑 손주들 보면서요. 집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유언장으로, 녹음 파일로, 그리고 지난 50년의 추억으로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싸움도 끝났고 가족들도 돌아왔고 남편의 49제도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잘 자요, 여보.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당신 없이도 잘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하신 대로요. 그렇게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